그 요즘 뭐 유가도 막 하루에 막 30%씩 그렇죠. 떨어지고요. 예. 지금 막 되게 변동성이 강해졌단 말이죠. 예. 이러한 코로나와 함께 벌어지는 이러한 변동성 상황 하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예. 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말 고민이거든요. 자, 유가는 굉장히 아무튼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떼내 가지고 유가를 말씀 한번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6, 7년 동안에 걸쳐서 유가가 진행됐던 건 세 개의 국면을 통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제1국면은 뭐냐면 2015년까지입니다. 그때는 이제 유가 그 석유를 무한 증산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석유를 아무튼 뽑을 수 있을 때까지 뽑아내는 그 국면이었습니다. 그때가 유가가 거의 이제 100불 정도였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산유국들이 모두 다 해피한 그런 거였는데 이 제1국면을 깼던 거는 누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증산을 하면서 100불이었던 유가를 끌어내리기 시작해서 26불까지 이게 끄집어 내리는 형태가 됐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그렇게 했느냐? 100불짜리 유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데 100불짜리 유가를 계속해서 갖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증산이 이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미국의 셰일 오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이게 엄청난 공급의 압력으로서 되기 때문에 더 감당하기가 어렵다. 대신에 수요는 보면 앞으로 뭐 전기차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확 끌어내려 버리는 형태가 돼 버렸죠. 그게 1라운드였고요. 네. 두 번째 국면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거죠. 기존의 오페크에다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가격을 아무튼 서로 간에 감산을 통해 가지고 60달러 정도에다 맞추는 형태로서 갔습니다. 그래서 60달러를 하게 되면 모든 산유국들이 재정면에서 플러스가 다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형태로서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이제 한 2, 3년 정도, 작년도 정도까지 계속 그 힘의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가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국면이었고 세 번째 국면이 이번에 이제 올해서부터 발생하는 건데 러시아가 거부를 하면서 드디어 모두 다가 다시 또 증산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서 가격이 확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러시아는 도대체 왜 이런 그 선택을 했느냐.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감산하고 어쩌고 하면서 가격을 60불 이렇게 유지를 시켜놨더니 이 가만히 보니까 혜택을 누가 보냐면 미국이 보더라라고 하는 거죠. 미국이 여러 군데 문제가 있네요. 미국이 셰일 오일들이 쭉 생기면서 그쪽이 혜택을 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저쪽에서 갑자기 가격을 가지고 쳐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 감산 못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무튼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기존의 사우디 같은 경우가 주도적으로 가면서 감산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아무튼 이견이 있게 되면 사우디가 그럼 그건 우리가 이만큼 희생해 줄 테니까 전부 요만큼씩 해서 갑시다 이런 형태로서 갔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도 내려오면서 간다. 이러면서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산 합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우디가 그래 그러면 우리도 못해라고 하면서 4월 인도분서부터 일괄적으로 우리 다 8불씩 깎아서 다 해주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게 20%를 깎아서 해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지금에서는 어떤 단계가 됐느냐? 러시아하고 그 사우디가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힘은 러시아가 좀 더 셉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일단은 그 석유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낮습니다. 옛날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20% 후반 정도 되거든요. 대신에 그 사우디는 그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이 계속해서 흑자거든요. 유가가 40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도 1% 정도 재정 흑자인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6%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6% 재정 적자가 되니까 사우디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뭐 지르고 본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대로 가면서 이제 그 여기에 참가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참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미국의 셰일 오일 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게 부실이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업 예, 채권. 그렇죠. 기업 채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이제 시차를 두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중재하에 이거를 이제 중지시키는 형태로서 이제 가는 그런 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튼 보면 유가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세계 경제 이런 거에 또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그런 거 국면이 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당분간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20% 하락하게 될 때까지는 일단 일반적으로 올 수 있는 하락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는데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대세 상승을 했다가 이게 대세 상승이 이게 끝나는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가가 내려가서 전에 기록을 했던 고점보다 더 내려가면 이게 완전히 이제 틀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유럽 이런 데에서는 그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면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런 것들도 선진국 시장이 떨어지는 동안에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떨어질 것도 별로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도 상황이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상황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일시적인 쇼크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대신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의 하락이 멈추면 우리는 빠른 속도로서 그 박스권 내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도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파는 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사는 것도 막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은 바닥권 내에 들어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워낙 다른 쪽에서 하락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자산이 오른 이유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주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내려가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부동산도 내려가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주식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오른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도 주가가 215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900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떨어지고 뭐하고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종목면으로 보더라도 포스코, 그 다음에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이요, 고점 대비해서 70%씩 내려가 있어요. 60%, 70% 내려갔으니까 그래도 그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봐야 얼마가 더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부동산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만 됩니다. 가격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정부도 아무튼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타협적인 형태의 모양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했으니 이게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벼들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은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매수 시점은 절대 아니다. 예, 그렇죠. 매수 시점도 아닐 뿐만 아니라요,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자산 시장의 틀이 이미 틀어지고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낮은 그 금리와 많은 유동성을 갖고 올려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주식에서 이미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부동산도 그게 틀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면 그 영향이 왜 미국에서만 끝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산 중에 그래도 버블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동산의 자산인데 그게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을 하셔가지고 그건 정말로 잘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지금 뭐 매수를 하고 어쩌고 뭐 강남은 영원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하셨다가는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 진짜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버블이 끼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예. 하락폭이 어느 정도 한정이 있을 거라고 보시지만 부동산은 이 상황이 좀 어려워졌을 때는 하락폭이 상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하락할 수 있느냐 하면 그 2011년서부터 부동산이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때 지표가 서울 지역이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표가 11% 하락하면요. 매수호가, 매도호가 그해 가지고 호가면으로 하는 실거래가 이런 거는 30%씩 떨어집니다. 그때가 지금이 그때보다도 리스크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보다도 가격이 더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만 될 국면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이렇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예. 이게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말씀하신 대로 가시화되는 그 징조가 보일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뒤에 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각 개인들 면으로 봤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몇 명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본인의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버티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다음부터 뚝 부러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막 누르면요. 그 다음에는 호가의 갭이 점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도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여의치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쫓아가면서 사고 이러려고 하지 않죠.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면 가격은 이렇게 쭉 가는 거고, 팔려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왔던 그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자산을 내가 가격을 낮춰가면서 그렇게 던지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가격이 이렇게 그 격차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어떤 한쪽에서부터 균형이 무너져야 되는데 어느 쪽이 무너지냐 하면 거의 대부분 보면 팔려는 쪽이 무너집니다. 급하니까. 예, 그렇죠. 팔려는 이유는 100가지지만 살려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근데 팔려는 이유는 보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 집을 가지고 담보를 맡겨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돈을 빼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내가 연체가 계속되고 있어.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 보면 결국 경매가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 국매되기 전에 내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던 그 이자도 갚고 그 다음에 또 빚도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균형이 됐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를 보게 되면 10중 8구는 거의 다 매도 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저거 저렇게 됐는데 이거는 과연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이제 사람들한테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빨리 좀 처분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가격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아직은 안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기업하는 사람도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예. 그러면 뭐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 뭔가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집을 일단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좀 지나다 보면 이런 쪽에서 뭔가 좀 반응이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어떤 때든지 다 그런 형태로서 반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도 그렇게 반응이 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네. 균형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이유는 100가지고 사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는 이유는 싸니까. 예, 그렇죠. 싸니까 내가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인 거고, 팔아야 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지금의 부동산은 조금 아무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세계 경제 뭐 그로 인해서 뭐 한국도 뭐 여러 가지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종호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오늘도 이렇게 머리가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